서기 47년 10월의 그 밤, 메살리나가 황실 목욕탕으로 내려갈 때 대리석 계단은 피와 목욕물로 미끄러웠다. 그녀 뒤로 포로로 잡힌 검투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행진했고 횃불 아래 그들의 청동빛 피부가 반짝였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남자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향해 가고 있었다. 황후는 로마의 가장 신성한 목욕의식을 자신의 뒤틀린 욕망의 극장으로 변모시켰다. 대리석의 위험 아래 어둠에 잠긴 그 방들에서 벌어진 일은 제국을 뒤흔들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뒤이은 스캔들은 황제의 아내라 할지라도 로마 권력의 근간을 위협할 때면 지워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로마를 지배한 여인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24세의 나이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원로원 의원들을 떨게 할 야망을 감추고 있었다. 로마가 젊은 황후를 축하하는 동안 그녀의 통제에 대한 갈망의 깊이를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제국에 대한 권력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체에 대한 권력, 공포에 대한 권력, 자신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의 본질 자체에 대한 권력을 원했다. 대중은 그녀를 국가의식에서 보았다. 비단과 금으로 치장한 제국의 우아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가면이 벗겨지는 사적인 순간들은 보지 못했다. 메살리나는 검투사 경기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중독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들은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수많은 전투의 상처를 몸에 새긴 전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무엇으로 변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다. 매 경기 후 그녀는 가축을 살피는 상인의 냉철한 계산으로 생존자들을 검토했다. 가장 강한 전사들, 가장 도전적인 영혼들, 그들의 승리가 군중을 열광하게 만든 자들. 이들은 그녀가 제국 특권을 이용해 그들의 조련사나 소유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차지한 전리품이었다. 티투스는 소환장이 도착하기 사흘 전에 자유를 얻었다. 경기장에서 거둔 26번의 승리가 마침내 그를 루두스 글래디에이터 훈련소에서 해방시켰고 그는 그 소중한 시간을 미래를 계획하는 데 보냈다. 로마 외곽의 작은 농장. 자신의 상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아내 쇠사슬의 무게를 결코 모를 아이들. 가죽 주머니 속 동전을 세고 있던 바로 그때 황제의 전령이 문 앞에 나타났다. 왁스 한 방울로 자유인을 다시 재산으로 전락시키는 인장을 들고서 그녀의 방식은 항상 똑같았다. 검투사는 황후의 목욕탕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는다. 그들은 아마도 오락을 제공하거나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격투 기술을 시연하러 갈 거라 예상하며 도착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오락이 되어버렸음을, 자유가 옷을 벗겨지듯 효율적으로 박탈당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녀의 방식은 항상 똑같았다. 검투사는 황후의 목욕탕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곤 했다. 그들은 아마도 오락을 제공하거나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싸움 기술을 시연하러 갈 거라 예상하며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오락이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는 옷을 벗겨내듯 효율적으로 박탈당했다. 티투스는 여전히 자신의 해방 증서를 믿으며 마음속에 부적처럼 품은 농장의 꿈을 아는 채 황궁 단지에 들어섰다. 대리석 복도를 따라 그를 호위한 경비병들은 그들이 지닌 쇠사슬에 대해, 공공 목욕탕 아래 깊은 곳에 기다리는 감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후의 의도를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의 26번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군중의 환호는 이제 메아리일 뿐이었고 자유란 단어는 심장 박동 사이의 순간에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이었다. 로마 목욕탕은 그녀의 사냥터가 되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은 단순한 정화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체를 전시하고 누가 어느 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는지, 누가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행위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적 극장이었다. 메살리나에게
이곳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제공했다. 절대적인 사생활과 절대적인 통제의 결합이었다. 그녀의 수법은 항상 같았다. 검투사는 황후를 모시러 목욕탕에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을 제공하거나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싸움 기술을 보여줄 거라 예상하며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오락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자유는 옷을 벗겨내듯 효율적으로 박탈당했다. 황후는 지배의 심리를 어떤 장군이 전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했다. 이 남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경기장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그 품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무언가로 대체했다. 한때 군중의 환호를 이끌었던 전사들은 이제 대리석 바닥 위 그녀의 발소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목격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법을 재빨리 배웠다. 목욕탕을 청소하는 하인들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일했다. 경비를 서던 병사들은 황후가 새로 얻은 전리품을 데리고 지나갈 때면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기이한 능력을 키웠다. 부상 치료를 맡은 궁정의사들은 그 상처의 근원에 대해 묻지 않았다. 검투사 학교들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후 최고의 전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황실 가문을 섬기도록 소환되어 훈련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요 전사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예정된 경기들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영향은 로마의 오락산업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누구도 불평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조차도 아내의 행적에 대해 고의적으로 눈을 감았다. 진정한 무지 때문인지 계산된 무관심 때문인지 그는 메살리나가 간섭 없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황후는 제국 안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다. 로마법이 그녀의 개인적 욕망에 굴복하고 제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진정한 무력함을 깨닫는 그림자 왕국이었다. 황실 목욕탕은 대리석과 청동으로 장식된 3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펼쳐져 있었고 신들의 유희를 묘사한 채색 천장 아래 공공 수영장들은 반짝였다. 로마 시민들은 이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보았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대형 냉탕 프리지다리움, 따뜻한 물에서 몸을 이완시키는 온탕 테피다리움, 향처럼 피어오르는 증기가 가득한 고온탕 칼다리움을 말이다. 그들은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결코 엿보지 못했다. 메살리나는 표면상 제국 안보를 위해 이 시설에 비밀 개조를 지시했다. 새로운 통로들이 기초를 뱀처럼 휘감으며 공식 설계돼 없는 방들을 연결했다. 이는 개선이 아니었다. 돌과 그림자로 조각된 사냥터였다. 검투사 숙소는 가장 깊은 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요 온탕 아래 안반에 직접 파낸 감방들. 포로로 잡힌 전사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지상의 세계와 자신들을 갈라놓는 소리에 교향곡에 시달렸다. 석조 천장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응결수 방울 소리는 공공 온탕을 즐기는 시민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숨겨진 듯한 웃음소리와 섞여 있었다. 그 명랑한 소음은 대리석층을 뚫고 내려오는 조롱처럼 쇠사슬에 묶인 전사들에게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삶을 상기시켰다. 공기 자체가 절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상층 목욕탕에서 풍겨오는 향유와 향의 달콤한 향기는 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고 오로지 두려움에 젖은 땀, 축축한 돌, 그리고 수개월간 사용되며 벽에 스며든 피의 금속성 냄새만이 남았다. 벽에 박힌 철제고리에는 맨손으로 야수를 갈기갈기 찢어발긴 남자들을 묶어둘 만큼 튼튼한 사슬이 걸려 있었고 그 금속은 셀 수 없는 격투로 인해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황후는 시와 철학에 쏟았던 것과 같은 정성으로 감옥 설계를 연구했다. 이 지하 감옥 위 가벽과 은밀한 출입문 뒤에는 메살리나의 개인 침실 구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신성한 로마 목욕 의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켰다. 시민들이 한때 몸과 영혼을 정화하던 곳에서 그녀는 둘 모두를 더럽히는 의식을 행했다.
그 방들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장식용 금속 공예품으로 위장된 구속장치, 한 번에 한 명의 희생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조, 피와 다른 증거를 쉽게 닦아낼 수 있는 표면. 그녀 설계의 천재성은 행진 경로에 있었다. 그녀는 공공구역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도 포로들을 이 복합시설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비밀 계단이 검투사 감방과 그녀의 사적 거실을 연결하여 한때 경기장 군중을 지휘했던 남자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황후는 자신이 연출가이자 관객인 극장을 창조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공연은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 히포카우스트 난방 시스템의 증기 배출구는 로마의 무감각한 시민들조차 경악했을 소리를 가렸다. 황후는 대화와 웃음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목욕탕의 자연 음향이 비명마저 뭉개버릴 수 있음을 발견했다. 밤에 대리석 복도를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낮에 목욕하는 이들의 명랑한 소음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보안 조치는 그녀의 활동에 절대적인 사생활을 보장했다. 개조된 구역 출입은 그녀에게만 충성하는 경비원들이 통제했다. 이 구역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자신의 피로 쓴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침묵을 깨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죽음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황후는 과거 스캔들의 실수에서 배웠다. 이번에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증인은 없을 것이다. 황후는 완벽한 공포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로마가 이를 외면하는데 진정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을까? 그러나 메살리나의 가장 소름 끼치는 발명은 온 건물에 난방을 공급하는 히포카우스트 난로에 있었다. 로마 시민들의 목욕물을 드는 바로 그 불길이 그녀의 희생자들의 시체를 태워버렸다. 한때 군중을 열광시켰던 검투사들은 제로변에 일반 연료와 섞였고 그들의 유해는 그들이 고문당했던 바로 그 목욕탕을 드는 데 사용되었다. 황후는 완벽한 범죄를 성취했다. 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공시설을 문자 그대로 연료로 삼은 살인 온수풀을 즐긴 모든 로마인은 제국 최고의 전사들의 화장된 유해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메살리나의 선택 과정은 군사 규율만큼이나 엄격한 패턴을 따랐다. 그녀는 새벽녘 어둠 속에 검투사 숙소에 도착해 감방 사이를 이동할 때면 비단 옷자락이 돌에 스치는 소리를 내곤 했다. 황후는 가축 상인처럼 냉철한 효율성으로 잠재적 획득물을 살폈다. 생존의 이야기를 전하는 상처, 무수한 훈련 시간을 말해주는 근육, 쇠사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항을 품은 눈빛을 주목했다. 그녀가 선택한 전사들은 무작위 선별이 아니었다. 이들은 경기장 승리로 유명세를 탄 남자들, 군중이 이름을 외치던 투사들, 피와 기술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다시 모든 것을 박탈당한 검투사들이었다. 그녀는 1대1 결투로 다른 남자를 죽인 자들을 선호했는데 살인자를 굴복시키는 데는 평범한 노예를 파괴하는 것과 다른 기술이 필요함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식은 이름 제거로 시작되었다. 히포카우스트 난로에서 떨어진 별처럼 달아오를 때까지 달군 낙인 도장에는 메살리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미 없는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부러진 검을 감싼 뒤틀린 뱀. 무수한 경기장 전투를 견뎌낸 살갗의 금속이 닿았을 때 그 소리는 전투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도 닮지 않았다. 칼날의 깔끔한 배임 소리도, 철퇴의 축축한 충돌 소리도 아닌 정체성이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쉭하는 소리였다. 티투스,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자는 철이 피부와 근육을 태워 들어갈 때 황후의 얼굴을 응시했다. 26번의 승리는 고통을 움찔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건 고통이 아니었다. 이건 그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의 체계적인 파괴였다. 군중의 환호, 스승의 자부심, 그가 또 한 번의 시합을 살아남았다는 소식에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 이 모든 것이 타오르는 살갗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사라졌다. 탄살같의 냄새가 목욕탕의 향유와 섞여 대리석 벽에 몇 달 동안 배어 있을 악취를 만들어냈다. 메살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때
찬사를 받던 검투사가 이제 그녀의 개인 인장이 찍힌 소유물이 되는 순간을 음미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기서 네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네 명성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네 존재 자체가 이제 내 것이다. 그 후 사적인 침실, 큐비쿨룸에서 벌어진 일은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모든 적절한 행동의 범주를 벗어났다. 황후는 지배의 심리학을 학문적 정밀함으로 연구했으며 육체적 고통만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했던 정신적 토대를 파괴해야 했다. 전사의 자부심을 자신의 목적에 훨씬 더 유용한 것으로 대체해야 했다. 목욕탕에서의 세션은 검투사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한 의식적인 모욕으로 시작되었다. 한때 우레 같은 박수 속에 경기장에 들어섰던 남자들은 이제 대리석 바닥을 기어다니며 황후의 속삭이는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로마 남성성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했다. 칼이 이루지 못한 것을 수치심이 이룰 수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메살리나는 가장 효과적인 고문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의 체계적 파괴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검투사들이 감방에서 소환된 과거의 적들을 지켜보게 했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 기다리는 운명을 목격하도록 강요했다. 황후는 실제 처벌보다 기대감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정신이 어떤 칼날보다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이해했다. 이 심리전은 직접적인 희생자를 넘어 확장되었다. 그녀는 망가진 검투사들을 궁전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그들의 공허한 시선이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했다. 훈련소에서 한때 존경을 받던 전사들은 이제 눈맞춤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정신은 전투를 위해 단련되었던 육체만큼이나 철저히 짓밟혔다. 후일 목격자들은 이 세션 동안 대리석 홀에 울려 퍼진 소리를 묘사했다.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 익숙했을 육체적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훨씬 더 불쾌한 소리였다.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소리, 자랑스러운 남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소리, 한때 전투 함성을 지르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속삭이는 간청으로 전락하는 소리였다. 그 여파는 메살리나의 진정한 잔혹함을 드러냈다. 그녀를 만족시킨 검투사들은 자유나 죽음조차 얻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수집품으로 남을 특권을 얻었을 뿐 부서진 정신이 향후 세션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그녀를 실망시킨 자들은 단순히 사라졌고 그들의 시신은 그들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 목욕탕을 드는 히포카우스트 난로의 연료가 되었다. 황후는 로마의 가장 공개된 공간 그늘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공포체계를 구축했다. 위층 시민들이 온수풀과 사교적 대화를 즐기는 동안 그들 발밑의 기초는 한때 제국 최고의 전사들이었던 남자들의 피로 물들었다. 그녀는 검투사 전통을 공개적 구경거리에서 사적인 악몽으로 변모시켰다. 로마 최고의 전사들조차도 마음이 항상 가장 취약한 표적임을 이해하는 적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러나 이토록 체계적인 공포가 어떻게 로마의 심장부에서 숨겨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황후 자신에게 있지 않다. 양심 때문에 죽기보다는 외면하기로 선택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있다. 매일 새벽 목욕탕에 들어가는 궁전 하인들은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 너무 일찍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신선한 물이 담긴 양동이와 깨끗한 린넨을 가득 안고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읽지 못할 이야기를 간직한 대리석 바닥만을 응시하며 걸었다. 증거는 항상 존재했다. 완전히 씻겨 나가지 않은 피 얼룩, 사슬이 끌려간 돌에 긁힌 자국, 향유로는 가릴 수 없는 공포의 잔향. 마르쿠스 플라비우스는 메살리나의 개조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2년간 이 목욕탕을 청소해왔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기억했다.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공간을 관리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 일하며 휘파람을 불던 사람,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갈 때 양심에 걸리는 건 손톱 및 비누 찌꺼기뿐이던 사람.
그 마르쿠스는 배수구에서 첫 검투사의 손가락이 떠다니는 걸 발견한 그날 아침 죽었다. 그는 1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한때 군중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한 남자의 일부를. 손가락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승리의 기록이 새겨진. 마르쿠스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12년간의 성실한 근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였다. 그러나 청소 감독관을 부르려 손을 뻗는 순간 위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제의 발소리. 밤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황후의 발소리였다. 그 순간 선택은 결정되었다. 아버지가 키워낸 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다가올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마르쿠스는 눈을 감고 그 손가락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청동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마지막으로 찰싹 부딪히더니 더러운 물과 버려진 린넨 아래로 사라졌다. 그 후 생존은 대리석을 닦던 그 열정으로 익힌 기술이 되었다. 사적인 방을 닦고 나서 손톱 밑에 찢어진 살점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배수구 그릴에 박힌 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양심과 손을 분리하는 법을 배운 자의 기계적 정밀함으로 이를 제거했다. 옛날의 마르쿠스라면 이를 세어보거나 그 이빨의 주인이 누구였을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새로운 마르쿠스는 그런 궁금증이 목숨을 앗아갈 사치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하인들에게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었다. 로마의 양심이 서서히 체계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었다. 공범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하인들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다. 황후와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던 원로원 의원 부인들은 그녀의 행동에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저명한 귀족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마르첼라 부인은 후에 메살리나가 팔에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은 쥐를 가지고 놀던 고양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특유의 반짝임을 눈빛에 담고 만찬 자리에 나타났다고 묘사했다. 이 귀족 여성들은 사적인 정원의 안전 속에서 서로 속삭이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관찰 내용을 공유했다. 그들은 검투사들이 예정된 경기에서 사라지는 모습, 황후가 특히 잔혹한 경기 후에만 특정 장신구를 착용하는 모습, 검투사들에 관한 대화 중 그녀가 지은 미소가 노련한 로마 부인들로 하여금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루두스 마그누스에서 검투사를 훈련시킨 가이우스 루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계 전사들이 전염병처럼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년간 전투 훈련을 시킨 전사들이 황제의 소환을 받고는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묻자 궁정 관리들은 전사들이 자유를 부여받고 로마를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문서를 제시했다. 루키리우스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자유를 얻은 검투사들이 명성으로 불을 쌓을 수 있는 도시를 버리지 않았다. 최근 승리로 인해 그가 지급해야 할 막대한 상금을 챙기지 않고 떠날 리도 없었다. 이 경제적 충격은 대리석에 금이 가듯 로마 오락산업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다. 주요 검투사들이 예정된 시합에 불참하자 도박 조직들은 재산을 날렸다. 검투사 훈련장에 투자한 부유한 로마인들은 보상 없이 소중한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황후의 행보는 로마 대중을 즐겁게 하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바로 그 경기장에서 돈을 쑥쑥 빼앗아 가고 있었다. 궁중 의사들은 의학교육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다. 황후의 개인 치료사 안토니우스 카시우스 박사는 피해자를 살려두고 의식을 유지시키면서도 최대한의 정신적 손상을 입히도록 고안된 듯한 상처 치료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수세기 후 발견된 이 시기의 그의 의학 두루마리에는 전투 외상에 대한 기존 이해를 뛰어넘는 상처 치료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개조된 목욕탕 구역에 배치된 경비병들은 3배의 급여를 받았으며 탈영 시 사형에 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평범한 근위대원이 아니라 메살리나 개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자들로 선발된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외국 원정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들을 목격한 베테랑 병사들조차도 경악했을 만한 활동들을 감시하는 법을 배웠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조차 궁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궁정 직원들은 황후가 밤마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녀의 행방을 묻고 목욕탕 개조 비용을 캐물으며 합리적인 오락 예산을 훌쩍 넘는 검투사 구입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황제의 모습을 목격했다. 점점 커지는 그의 의심이 공기에 스며든 듯한 긴장감을 하인들에게 느끼게 했다. 메살리나의 활동을 보호하던 침묵은 공포, 공모, 그리고 로마 사회 전 계층에 퍼진 고의적 무지의 조합으로 유지되었다. 가장 낮은 목욕탕 관리인부터 가장 높은 원로원 의원까지 황후의 진정한 본성을 아는 것은 언젠가 선고될 사형 선고와 같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꼼꼼한 연구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유튜브에 이처럼 어두운 역사가 알려져야 함을 알리는 동시에 교과서가 생략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살리나를 파멸로 이끈 그날 밤은 목욕탕이 아닌 로마의 냉소적인 귀족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공개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48년 10월 선선한 아침, 황후는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간통이 아니었다. 관련된 모든 이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반역죄였다. 이 결혼은 순간의 열정이나 정치적 실수가 아니었다. 절대 권력에 취해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 믿게 된 한 여인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목욕탕 왕국이 자신을 무적이라 믿게 했고 로마 엘리트들 사이에 심어둔 공포가 어떤 결과도 막아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다. 결혼식 소식이 오스티아에서 해군 시설을 시찰 중이던 클라우디우스에게 전해졌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불신이었다. 궁정 전령들이 보고를 3번이나 반복해야 황제는 비로소 자신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처형을 요구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충격 속에서 현실이 비로소 스며들자 클라우디우스의 대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메살리나의 활동 전모가 드러났다. 목욕탕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던 궁정 관리들은 황제의 신문관들 앞에 서자 갑자기 목소리를 냈다. 수년간 황후를 보호해온 공모의 네트워크는 다가올 숙청에서 자신을 구하려는 모두의 발버둥 속에서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검투사 수집품, 사적 공간, 로마의 가장 신성한 공공장소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고문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쏟아졌다. 하인들은 황후의 침실, 쿠비클룸에서 발견된 장비 목록을 제공했다. 경비병들은 그들이 경호했던 행렬 경로를 묘사했다. 의사들은 질문 없이 치료한 상처들에 대해 증언했다. 이 증언들을 접한 클라우디우스의 분노는 전설적이었다. 증인들은 그를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묘사했다. 평소 학자 같은 태도는 원초적이고 공포스러운 무엇으로 대체되었다. 한때 나약하고 책벌레 같았던 황제는 수십 년간 궁중 음모 속에서 살아남게 해준 강철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가장 신뢰했던 인물에게 체계적으로 권위를 훼손당한 통치자의 분노였다. 해가 지기 전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체계적인 처형이 시작되었다. 가이우스 실리우스가 가장 먼저 죽었다. 불법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포룸 광장에서 단 한 번의 칼날에 목이 잘렸다. 메살리나의 수집품에서 살아남았던 검투사들은 감방에서 끌려나와 수많은 선배들이 불태워졌던 히포카우스트 난로의 산채로 던져졌다. 황후는 필요하기 수년 전에 이미 자신의 장작 더미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목욕탕 방을 청소하던 궁전 하인들은 아피아 가도를 따라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앞으로 비슷한 비밀을 간직하려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메살리나의 활동을 보호하던 경비병들은 희생자들이 한때 영광을 위해 싸웠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던져졌다. 황후의 희생자들을 치료했던 의사들은 부서진 검투사들을 장시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독약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메살리나 자신은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그 목욕탕에서 사냥감처럼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황실의 보호를 박탈당한 그녀는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끌려갔던 바로 그 통로를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대리석 바닥은 이제 프리토리아니 경비대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오자 그녀의 필사적인 발걸음 소리로 메아리쳤다. 그녀의 죽음은 목욕탕에서 가장 뜨거운 방인 칼다리움에서 찾아왔다. 한때 증기가 그녀의 잔혹한 소리를 가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단 한 번의 칼날이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장소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극장으로 변모시킨 여인의 생명을 끊었다. 그녀의 피가 수년간 검투사의 피가 흘렀던 그 물과 섞이는 순간, 그녀를 죽인 근위병은 영원히 악몽에 시달리게 될 무언가를 발견했다. 퍼져가는 붉은 웅덩이 아래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26개의 작은 자국, 절망에 찬 손톱으로 긁어낸 승리의 기록, 티투스가 돌에 새겨 남긴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다. 황후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태워버린 남자의 기념비 위에서 죽었다. 그녀의 종말을 묵묵히 지켜본 그의 존재는 그녀의 뒤틀린 정의감에 부합하는 대칭을 이루었다. 그 뒤를 이은 은폐 작업은 처형만큼 체계적이었다. 공식 기록은 스캔들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조작되었다. 개조된 목욕탕 구역은 콘크리트로 봉쇄되어 잊혀졌다. 향후 황실의 간섭을 막기 위해 새로운 검투사 확보 절차가 시행되었다. 로마의 통치기구는 황후의 탐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를 지우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피 묻은 대리석은 로마 권력의 진실을 말해준다. 제국 최대의 공공공간 아래 경기장에서 죽음 자체를 정복한 전설의 검투사들은 시민들의 목욕탕을 드던 바로 그 감에서 재로 변해버렸다. 메살리나의 공포 통치는 로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는 없지만 모두가 소모품임을 증명했다. 인간 영혼을 소유했다고 믿었던 황후는 제국의 기계를 위협할 때 황실의 아내들조차 버려질 육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들은 역사가 지우려 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로마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가장 무서운 약점이었다는 것. 권력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뼈로 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념물만 남긴다는 절대적 진리를